도덕소동 1943년 3월 25일 목요일. 키티. 어제 저녁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페트가 뛰어들어와서 아빠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소근거리는 거야. 나는 창고 안에 있는 통이 넘어졌어요. 문 옆에서 누군가가 부스럭거리고 있어요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지. 언니도 물론 그런 말을 들었어. 아빠는 페트와 함께 즉시 뛰어나가셨어. 내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언니가 나를 부둥켜 안고 진정시켜 주려고 애썼어. 우리는 마음을 죄며 기다렸어. 조금 있으니까 아래층에서 라디오를 들고 있던 아주머니가 급에 질린 표정으로 올라오시더라. 아빠가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라고 주의를 주셨던 거야. 너도 한번 상상해봐. 조심해서 살금살금 올라가려 하면 낡은 나무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린 더욱 크게 울리는 법이야. 5분쯤 후에 아빠와 페트가 나타났어. 그들은 새파랗게 질린 채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어. 아빠와 페트는 계단 밑에 숨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 그러더니 벼랑간 가까이서 탕탕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오더래. 아빠는 단숨에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셨어. 페트가 급히 뒤쉘씨에게 알렸더니 뒤쉘씨도 허둥지둥 올라오셨어. 우리는 모두 맨발로 살금살금 기어서 판단신의 방으로 올라갔지. 판단 아저씨는 독감으로 누워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침대를 둘러앉아 아저씨에게 방금 전의 사건을 보고했어. 아저씨가 자꾸 기침을 해서 아주머니와 나는 질겁을 하고 얼른 아저씨 입에 코데인을 부어주었어. 그랬더니 기침은 곧 가라앉았어. 우리는 한참 동안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인기척은 다시 들리지 않았어. 우리 발소리를 듣고 달아난 모양이야. 그런데 난처한 것은 아래층에 있는 라디오의 다이얼이 영국 방송에 고정되어 있고 그 둘레에 의자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야. 만약 경비병이 이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알린다면? 결국 판단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와 함께 조심조심 아래층으로 내려가셨어. 페트가 만약의 경우에 대처해서 큰 망치를 들고 그 뒤를 따랐고 여자들은 위층에 남아 불안에 떨면서 기다렸지. 5분쯤 지나니까 남자들이 돌아와 건물 안은 조용할 뿐이라고 말했어. 우리는 수도나 화장실 물을 쓰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흥분과 불안 때문에 잇따라 화장실에 드나들었어. 너도 이런 분위기를 상상해봐. 이런 일이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면 잇따라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는 듯한 기분이 든단다. 첫째, 언제나 나에게 위안을 주는 베스텔 토렌의 시계가 울리지 않았어. 둘째, 보센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기 때문에 엘리가 열쇠를 받아서 틀림없이 문을 잠갔을까 하는 점이야. 도둑이 들어온 듯한 소리를 들은 8시쯤부터 10시 반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소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거리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초저녁에 도둑이 문을 비틀어 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또 옆에 있는 창고에 목수가 아직 일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를 도둑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지. 이런 경우의 공상은 갖가지 심각한 불안과 황당무계한 유머를 만들어내는 법이거든. 우리는 모두 어젯밤을 뜬 눈으로 세웠어. 엄마도 아빠도 뒤쉘씨도 그리고 나도. 아침 일찍 남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바깥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했어. 그리고 출근하는 사무실 손님에게 어젯밤의 미스터리를 자세히 들려주었어. 모두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웃어 넘겼지만 지난 이야기니까 웃음도 나오지. 그땐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단 말이야. 엘리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어. 안내. 1943년 3월 27일 토요일. 키티. 우리는 속교의 초보를 대강 마스터하고 이제 곧 속도 연습을 할 참이야. 멋있지? 잠깐 나의 소일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한시바삐 이런 은신처 생활이 끝나려면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바쁘게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도 없기 때문이야. 나는 신화, 특히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열중하고 있어. 어른들은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흥미일 뿐 아이들이 신화에 열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단다. 그렇다면 내가 최초의 예외가 되는 셈이야. 판단 아저씨는 독감으로 고생하고 계셔. 자주 양치질을 하고 목에 빨간 약을 바르고 가슴, 코, 이, 혀 같은 곳에
유칼립투스 기름을 바르고 그러고는 안절부절 못하셔. 독일의 거물급 인사인 라우트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대. 유대인은 4월 1일 이내로 독일 점령 지역 안에서 말끔히 청소된다.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휘트레이트 지방을 청소하고 관로 속에 유대인은 마치 휴지 조각이기나 한 것처럼 이러네요.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휘트레이트 지방을 청소하고 청소라고 불렀네요.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전 네덜란드 지방을 청소한다. 여기에 걸린 가련한 유대인들은 병든 가축들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마련이야. 이런 악몽 같은 이야기는 그만두겠어. 약간 유쾌한 뉴스는 독일 노동성 건물이 폭동으로 불타고 그 며칠 후에는 등기소가 같은 방식으로 불탔다는 거야. 독일 경찰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 수위의 눈을 속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중요한 서류에 불을 질렀대. 안내. 43년 4월 1일 목요일. 키티, 나는 지금 만우절 장난을 할 기분이 아니야. 오히려 불행은 결코 혼자서 오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어.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던 코파이스 씨가 위궤양으로 3주일 정도 누워 계셔야 한다고 해. 엘리는 인플루엔자에 걸렸고 보센 씨는 내주에 입원하기로 되어 있어. 12지 궤양인 것 같대. 다음은 상업상의 회의에 대한 것인데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아빠가 코파이스 씨와 자세히 의논하셨지만 콜라레르 씨와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 아래층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리자 아빠는 회의 결과가 걱정되셔서 방안을 서성거리며 초조해하셨어. 내가 회의에 참석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래층에 내려갈 수만 있다면 하고 안절부절 못하시기에 마룻바닥에 귀를 대면 모두 들릴 거예요 하고 말했더니 아빠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며 나의 힌트를 반가워하셨어. 아빠는 언니와 함께 갈로 속에 혼자보다는 둘이 듣는 것이 더 낫겠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빠는 언니와 함께 마룻바닥에 귀를 대고 아래층 이야기를 엿들으셨어. 회의는 오전 중에 끝나지 않았어. 아빠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쭈그리고 계셨기 때문에 몸의 한쪽에 신경통이 생겨 기권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는 내가 아빠 대신 언니와 마룻바닥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어. 이야기는 나에게 무척 까다롭고 지루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리놀륨 바닥에 쪼그린 채 잠이 들고 말았어. 언니는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나를 가만히 놓아두었어. 반시간쯤 잔 다음 눈을 떴을 때 나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모조리 놓쳐버린 것을 깨달았어. 그러나 언니는 의무를 충실히 다해 주었어. 안내. 43년 4월 2일 금요일. 키티, 난 또 내 이름을 더럽힌 듯해. 어젯밤 아빠가 함께 기도하고 밤 인사를 하러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오시더니 침대에 걸터 앉아 안내. 아빠는 아직 못 오시니까 오늘 밤에 나하고 기도할까? 하고 다정하게 물으셨어. 싫어요 엄마 하고 대답해 버렸더니 엄마는 벌떡 일어나 침대 옆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 쪽으로 가셨어. 그러곤 찌푸린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안내. 난 화내고 속썩이고 싶지 않다.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말씀하셨어. 방으로 나가실 때 엄마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시더라. 난 곧 엄마를 쫓아낸 걸 후회하면서 그대로 자리에 누워 있었어. 하지만 달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래도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냉정하게 구는 나를 안타까워하시는 엄마 모습은 처음 봤거든. 억지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의 슬픈 표정을 보았어. 사실 나를 멀리한 건 엄마 자신이니까. 엄마의 분별 없는 말이나 내가 듣기엔 전혀 우습지 않은 노골적인 농담으로 엄마는 나를 애정에 무감각하게 만들었어. 내가 엄마의 지나친 말에 움츠러들듯이 나와 엄마 사이에 애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엄마의 마음도 움츠러들었나 봐. 엄마는 밤새 못 주무셨어. 아빠는 내 얼굴을 안 보려고 애쓰시다가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얘 어쩜 그렇게 쌀쌀하냐? 엄마는 괴롭혀서야 되겠니? 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 엄마 아빠는 내가 사과하기를 바라셔. 하지만 난 사실대로 말할 거고 엄마도 어차피 알게 될 거였으니까. 난 엄마의 눈물에는 아빠의 표정에도 무관심해. 엄마의 눈물에도 아빠의 표정에도 무관심해. 왜냐하면 이제야 그들은 내가 느꼈던 것들 모두 눈치채고 있었으니까.
이제 와서 내가 엄마를 상대할 수 있는 개성을 가진 애라는 걸 깨달은 엄마가 불쌍할 뿐이지. 난 자신을 위해서는 말없이 초연한 태도를 지켜야 해.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데 더 주저하지는 않을 거야. 그대로 있으면 나중엔 엄마 아빠의 놀라움이 더 클 테니까. 안내. 1943년 3월 27일 화요일. 키티. 집안에 온통 불화가 차 있단다. 엄마와 나, 판단씨 가족과 아빠, 엄마와 판단 아주머니 이렇게 서로들 맞서고 있어. 어때? 굉장한 분위기 아니야? 보센 씨는 이미 빈네 하스트피스 병원에 입원했어. 코파이스 씨는 위출혈이 예상보다 빨리 멎어서 사무실에 나오게 되셨어. 코파이스 씨는 등기소 화재 때 소방대원이 불을 껐을 뿐만 아니라 부근 일대를 온통 침수시켰다고 알려주셨어. 멋지지? 칼튼 호텔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 폭탄을 가득 실은 영국 비행기 2대가 이 독일군 장교 클럽에 추락했거든. 비젤가와 싱겔가의 모퉁이가 모조리 폭파되었어. 독일 대도시에 대한 연합군의 폭격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어. 매일 밤 비행기 소리가 지축을 흔들어대서 나는 수면 부족으로 눈 언저리에 검은 테두리가 생겼어. 우리의 식사는 비참할 지경이야. 아침에는 말라빠진 빵과 커피뿐이고 저녁에는 2주일 동안 시금치와 상추만으로 만족해야 해. 감자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 마르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은신처로 오세요. 판단씨 가족은 몹시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참을만 해. 1940년에 출전한 사람이나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포로로서 일하기 위해 소집되었어. 연합군이 상륙작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 같아. 안내. 참. 1943년 5월 1일 토요일. 키티. 이곳에서는 우리 생활을 되돌아볼 때마다 피신하지 못한 다른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낙원에 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 해도 평상시에 항상 깔끔하게 살던 우리가 이토록 형편없는 생활에 젖어버리고 말았는가 하고 스스로 놀랄 정도야. 이것은 예의나 생활 습관에 무관심해졌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이곳에 온 이후 쭉 사용한 테이블보가 오랫동안 서서 아주 낡고 더러워졌지. 가끔 걸레로 닦아보았지만 역시 더럽기는 마찬가지야. 판단씨 부부는 겨울 내내 플라넬 이불 한 장으로 지냈어. 배급 나오는 비누가 적고 질도 나빠서 세탁할 수 없기 때문이야. 아빠의 바지는 낡아서 너덜너덜하고 넥타이도 볼품없게 되었어. 엄마의 코르셋은 찢어졌는데 아직 너무 낡아서 고칠 수도 없어. 언니는 사이즈가 작은 브레이즈를 아직 사용하고 있어. 엄마와 언니는 둘이서 쉐벌의 네일을 번갈아가며 입어왔어. 내 네일도 이젠 너무 작아서 배꼽까지 밖에 내려가지 않아. 이런 정도는 어떻게든 견뎌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혼자 이렇게 자문해 볼 때도 있어. 이런 낡아 빠진 것들, 가령 나의 팬티에서부터 아빠의 면도기 브러쉬까지 모두가 전쟁 전의 상태로 쉽게 복귀될 수 있을까? 하고. 어젯밤에는 대포 소리가 너무 심하게 울려서 나는 4번씩이나 내 짐을 꾸려놓았어. 피난 갈 때 대비해서 제일 귀중한 것들을 슈트케이스에 챙겨놓은 거지. 엄마가 이것을 보시고 넌 또 어디로 피난 갈 생각이야? 하고 물으셨단다. 네덜란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 때문에 아우성이야. 계엄령이 선포되고 버터 배급권이 줄어들었어. 아, 정말 지긋지긋한 독일 사람들이야. 안내. 43년 5월 18일 화요일. 키티. 독일과 영국 비행기의 굉장한 공중전을 지켜보았단다. 불행히도 연합군의 비행사 2사람은 불붙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렸어. 할프베크에 사는 우유장수가 4명의 캐나다 병정이 길가에 앉아있는 것 보았대. 그중 한 사람은 네덜란드 말이 능숙하더래. 그는 우유장수에게서 담뱃불을 빌려 불을 붙인 다음 비행사는 6명이었는데 조종사는 타 죽고 다른 한 사람은 어디론가 숨었다고 얘기하더래. 독일 경찰이 나타나서 그들을 끌고 갔대. 낙하산으로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처 하나 없는지 이상하지 않니? 요즘 날씨는 따뜻하지만 채소 껍질과 쓰레기를 태워버리기 위해 하루 걸러 불을 떼야 해. 창고지기 소년 때문에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어. 조금만 부주의해도 꼬리가 잡히는 판이니. 올해 학위를 받으려는 학생과 공부를 계속하려는 학생들은 독일에 동조하고
독일의 새로운 질서를 승인한다는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어 80%의 학생은 그들의 양심과 신념을 배반할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그 결과는 정해진 것이었어. 서명 안 한 학생은 모조리 독일의 노동 캠프로 끌려가게 마련이야. 그들이 모두 독일에서 중노동을 하게 된다면 이 나라에는 젊은이들이 몇 사람이나 남게 되겠니? 밤에는 대포 소리가 심하게 들려와서 엄마가 창문을 닫으셨어. 나는 아빠의 침대로 기어들었어. 그때 판단 아주머니가 보시에게 물리기라도 한 듯이 벼랑간 침대에서 뛰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곧이어 탕 하는 소리가 났어.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한 소리였어. 나는 소스라쳐 놀라 불을 켜요 하고 소리쳤어. 아빠가 재빨리 스위치를 올렸어. 나는 이 짧은 순간에 방이 불타버리지는 않나 하고 놀랐던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우리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어. 판단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열린 창문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불덩이 같은 걸 보았다고 말했어. 아저씨는 근방에 불이 났다고 했고 아주머니는 바로 이 집에 불이 났다고 겁을 먹었던 거야. 탕 하는 소리가 났을 때는 아주머니는 벌써 벽에부터 벌벌 떨고 있었어. 그러나 결국 아무 일도 없었어. 모두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 그런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대포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 아주머니는 곧 막대기처럼 벌떡 일어나 자기 남편과 같이 있는 것조차 불안했는지 아래층에 있는 디셸씨 방으로 내려갔어. 디셸씨는 아주머니를 보고 아가야 자 내 침대로 들어온 하고 말하여 모두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지 뭐니. 이젠 대포 소리도 예사롭게 느껴지고 별로 무섭지 않네. 43년 6월 13일 일요일. 키티, 아빠가 내 생일을 축하하며 써주신 시가 훌륭해서 너에게 들려주겠어. 아빠는 언제나 독일어로 시를 쓰시기 때문에 이 시는 언니가 번역해 준 거야. 언니의 번역 솜씨가 어떤지는 너가 판단해봐. 시는 지난해의 사건들을 대강 회고한 다음 이렇게 쓰여 있어. 너는 여기서 제일 어리지만 어린애는 아니구나. 그러나 인생은 고된 행로. 우리 모두 너의 선생이 되련다. 우리는 경험했으니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는 옛날부터 살아왔으니 너보다 잘 알고 있다. 나이 먹은 자는 너보다 올바르니 명심해라. 이것은 천지창조 이래의 법칙이다. 자기 허물은 작게 보이는 법,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탓하기 쉬운 법, 부모의 말을 참고 견뎌라. 너의 허물을 이해하고 동정하련다. 자기 허물을 고치는 것은 쓴 약과 같으니 이를 실천하라. 가정의 평화가 깃들게 하려면 이를 실천하라. 세월이 가면 괴로움은 끝나리. 너는 독서하고 공부하며 소일하는구나. 누가 이런 색다른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너는 그래도 실적내지 않고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준다. 너희 넋두리는 이렇다. 도대체 어떤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옷들은 이제 모두 작아요. 구두를 신으려면 발가락을 잘라야 해요. 아, 괴롭고 비참할 뿐이에요. 시에는 식량난에 대한 것도 몇 구절 있었지만 언니가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략했어. 어때? 근사한 시지? 이 밖에도 많은 선물을 받았어. 그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다룬 두툼한 책도 있지. 그리고 지금 과자가 적다고 불평할 처지는 못 되잖아. 모두 아끼면서 마지막에야 손을 댔어. 나는 은신 저 식구들의 막내로서 분에 넘치는 축하를 받은 거야. 안내. 43년 6월 15일 화요일. 키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너가 재미없는 넋두리에 실정이 날 것 같아 간단히 뉴스만 전하겠어. 보센 씨는 12지장 궤양 수술을 받지 못했단다. 의사가 그를 수술대에 눕히고 배를 열어보니 궤양이 아니고 암이었대. 게다가 무척 악화되어 있어서 수술해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의사는 손도 못 대고 다시 봉합하여 3주일 동안 휴양하게 한 다음 퇴원시켰어. 아, 불쌍한 일이야. 문병이라도 가서 위로해 드리고 싶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구나. 선량한 보센 씨가 밖의 소식이나 창고에서 들은 사건 따위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못하게 된 것도 유감이야. 그는 우리의 훌륭한 협조자였지. 새로운 라디오 한 대를 다음 주에 들여오기로 되어 있단다. 코프하이스 씨가 집에 가지고 있는 조그만 라디오를 우리의 대형 필립스 라디오와 교환해 주기로 했어. 좋은 라디오를 놓치는 것은 섭섭한 일이지만 은신처에서는 당국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우리는 숨어있는 유대인으로서 불법 돈, 암거래로 산 물건 외에 비밀 라디오를 갖게 된 셈이야. 밖의 사정이 악화되면 라디오는 그 독특한 기계의 음으로 기운을 내라, 견디어라,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하고 우리의 사기를 복돋워 주겠지. 안내. 43년 7월 11일 일요일. 키티. 속기 연습은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어. 첫째, 다른 학과에 좀 더 시간을 배당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이야. 나는 이제 심한 근시인이 되어 안경을 써야 하는데, 괄호 속에 안경을 쓰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는 물론 안경을 살 수 없잖니. 어제는 내가 코파이스 시댁 아주머니와 함께 안경점을 찾아가면 어떨까 하고 엄마가 말씀하셔서 모두 내 눈 얘기만을 화제로 삼았어. 나는 엄마의 말을 듣자 벼랑간 다리가 덜덜 떨렸어. 큰일이거든. 너도 생각해봐. 내가 그리로 나간다.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찔해. 처음에 나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 서리를 느끼기도 했어. 그러나 어른들의 의견은 좀처럼 일치되지 않았어. 미프는 언제든지 나와 같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모든 위험과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지. 어른들이 의논하고 있는 사이에 나는 슬그머니 벽장에서 잿빛 코트를 꺼내 입어보았어. 코트는 작아서 마치 동생 것을 빌려서 입은 것 같았어. 외출 문제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궁금하지만 영국군이 시실리 섬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있어서 아빠는 또 조기 종전의 희망을 품게 되었으므로 결국 외출이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엘리는 언니와 나에게 종종 사무실 일들을 배당해 준단다. 그러면 우리는 어쩐지 대견한 기분이 들어. 엘리에게는 우리가 퍽 도움이 되는 모양이야. 상업상의 서신을 정리하거나 판매 장부를 복사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벅찬 일이야. 미프는 마치 운반용 당나귀처럼 여러 가지 물건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단다. 거의 매일같이 청소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시장 바구니에 담아 자전거로 운반해와. 우리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미프가 책을 가져다주는 토요일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곳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책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모르겠지. 독서와 공부와 라디오가 우리의 소중한 오락이란다. 안내. 다음은 치과의사 디쉘 선생님이라는 제목이네요. 1943년 7월 13일 화요일. 키티. 어제는 아빠의 허락을 받아 일주일에 2번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우리 방에 있는 작은 탁자를 내가 쓰게 해달라고 디쉘 씨에게 부탁했어. 그보다 더 정중할 수는 없었을 거야. 지금은 매일 2시 반부터 4시까지 디쉘 씨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만 쓸 수 있어. 그 외에는 방도 탁자도 쓸 수가 없어.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방에서 디쉘 씨가 일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거든. 때론 아빠도 이 방 탁자에서 일을 하시고. 그러니 내 요구는 정당했고 매우 정중하기까지 했어. 그런데 이에 대해 학식이 높다는 디쉘 씨는 안 돼. 이 한마디뿐이었어. 안 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발끈해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 디쉘 씨는 처음부터 비꼬아대더니 나중에는 소리를 질렀어. 나도 일을 해야 해. 오후가 아니면 일할 시간이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끝내야 할 일이야. 안 그러면 시작한 의미가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넌 성실하게 공부하지도 않잖아. 뜨개질이나 독서는 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탁자는 내가 꼭 쓸 거야. 나중에라도 비켜줄 생각은 없어. 아저씨, 저도 부지런히 공부해요. 오후에는 공부할 곳도 없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고 부탁했어. 화가 난 안내는 이 말만 하고 그 똑똑한 학자 선생에게 등을 돌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렸어. 속이 불불 끓었지.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이건 너무 무례하잖아.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아니라 정말이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라고. 저녁 때 아빠에게 이 일을 그대로 얘기하고 어떻게 할까 여쭈어봤어.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고 어떻게든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 아빠는 내가 너무 흥분해 있으니 내일로 미루라고 하셨지만 난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디쉘 씨를 기다렸어. 아빠가 옆방에 계시니 마음이 좀 놓였지. 아저씨, 그 문제에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하고 말을 꺼내자 디쉘 씨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언제라도 얘기를 할 생각은 있어. 하지만 그 문제는 끝난 거야. 하고 대답하더군.
DCLC가 몇 번이나 말을 끊었지만 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했어. 아저씨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이 방은 둘이 같이 쓰기로 정했잖아요. 서로 공평하게 시간을 나눈다면 아저씨가 오전 내내 탁자를 사용하면 전 오후 내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이틀, 그것도 오후에만 양보해 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DCLC는 벌에 쏘이기라도 한 듯 의자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여기선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그럼 난 어디로 가라고? 판단 씨에게 부탁해 다락방을 조금 나눠달라고 할까? 거기 앉을 자리를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일할 수는 없어. 일은 너하고 얽히면 늘 문제가 생겨. 마르코트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또 몰라. 마르코트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랬다면 나도 무턱대고 거절하지는 않아. 너는 하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더군. 그러고는 또다시 신화나 뜨개질은 공부가 아니라는 말을 반복하며 나를 못 오겠어. 그래도 끝까지 참고 DCLC의 말을 들었어. 너하고는 대화라는 것이 불가능해. 이기적인 데다가 저만 좋으면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 너 같은 애는 본 적이 없어. 결국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되겠지. 안 그러면 내가 탁자를 양보해 주지 않아서 시험에 떨어졌느니 하는 소리를 듣게 될 테니 말이야. 이 지독한 소리들은 끝도 없이 계속되어서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빨라졌어. 중간에 주먹을 날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만 진정하자. 이 인간에게는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 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어. DCLC는 드디어 만족했는지 화가 나지만 이겼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가버리더군. 곧 옆방으로 가서 아빠가 듣지 못하셨을 만한 부분들을 모조리 일려바쳤어. 아빠는 밤에 DCLC랑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고 곧 아빠가 DCLC를 만나 30분 이상이나 이야기를 하셨어. 먼저 내가 탁자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아이 앞에서 DCLC가 무안해할까봐 그 의견에 동의했지. 공평한 결정은 아니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DCLC는 내가 자기를 뭐든 독점하려는 침입자라고 했다고 씩씩거렸는데 아빠가 단호하게 잘라 말하셨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 아빠는 내가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며 그 공부가 허접 쓰레기 같은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지. DCLC가 계속 두털거리는 바람에 얘기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어. 어쨌거나 DCLC가 마음을 돌려서 난 일주일에 2번, 오후에는 탁자를 쓸 수 있게 되었어. DCLC는 뚱해져서는 이틀 정도는 내게 말도 걸지 않았어. 유치하지? 54시나 되었다는데 그렇게 잘난 척에 마음까지 좁은 걸 보니 타고났나 봐. 고칠 수가 없는 거겠지. 안네. 43년 7월 16일 금요일. 키티. 또 도둑 소동이 벌어졌어. 이번에는 진짜 도둑이야. 오늘 아침 패트가 여느 때처럼 7시에 창고로 올라오다가 바로 창고의 문과 거리를 향한 바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 패트는 곧 아빠에게 알려서 아빠는 전용 사무실에 있는 라디오의 다이얼을 독일 방송에 고정시켜 놓고 위층으로 올라오셨어. 이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은 이런 거야. 수도꼭지를 틀지 말 것, 침묵할 것, 용변은 8시까지 마치고 그 이후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 것 등. 우리가 어젯밤에 깊이 잠이 들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야. 도둑이 바깥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왔다는 것을 11시 반이 지나서 코파이스 씨에게 들었어. 도둑은 창고 안에는 값진 물건이 없어서 계단을 올라와 사무실로 들어가 40플로린과 우편함 수표 책, 그리고 제일 애석한 것은 150kg의 설탕 배급 카드가 든 송금고를 훔쳐갔어. 코파이스 씨는 6주일 전에 침입했던 도둑과 같은 패거리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때는 미수에 그쳤지. 이 소동으로 건물 안이 떠들썩했지만 은신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도의 흥분이 지루한 생활을 그런 대로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법이야. 옷장에 넣어둔 타이프라이터와 돈이 무사한 것이 벅다행이야. 안내. 43년 7월 19일 월요일. 키티. 암스테르담 북부가 일요일에 굉장한 폭격을 받았대. 피해가 막심한 모양이야. 거리는 송두리째 폐허가 되고 파묻힌 사람들을 구해내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 지금까지 200여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대. 병원은 초만원이고 부모를 찾아 헤매다가 화염에 휩싸인 빈터에서 행방불명이 된 어린애도 있다나 봐.
그때 멀리서 들려오던 언젠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탁한 비행기 폭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조여드는 듯한 기분이란다. 안내. 43년 7월 23일 금요일. 키티, 재미있는 유머를 들려줄게. 우리가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될 때의 희망을 각각 소개하겠어. 언니와 판단 아저씨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물이 철철 넘치는 목욕탕에 들어가 푹 잠겨보겠대. 판단 아주머니는 즉시 크림 케이크를 먹으러 제과점으로 달려가겠다고 하고, 디셸 씨는 그의 부인인 로체 여사를 만날 일에 흥분하고 있고, 엄마는 구수한 커피를, 패트는 영화관을, 그리고 아빠는 보센시를 문병 가시겠다고 해. 아, 자유라는 것을 생각만 하고도 가슴이 뿌듯해서 나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우선 내 집,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내 집이 필요할 것이고, 다음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학교야. 엘리가 과일을 구입해 주기로 했어. 퍽 싸서 포도가 킬로그램당 5플로린, 구즈베리가 파운드당 0.7 플로린, 복숭아 한 개에 0.5 플로린, 메론이 킬로그램당 1.5 플로린이야. 그렇지만 신문에서 매일 굵직한 활자로 공정하게 물가를 내려라고 아우성이야. 안내. 43년 7월 26일 월요일. 키티, 어제는 온통 불안과 흥분의 도가니였어. 흥분의 여우는 아직도 나를 움켜쥐고 있구나. 너는 흥분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하겠지? 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최초의 공습 경보가 났지. 그것은 비행기가 해안을 통과했다는 것일 뿐이어서 우리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어. 나는 머리가 아파 식사를 마치고 1시간쯤 누워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그때가 2시쯤이었지. 언니가 마침 사무실 일을 다 마치고 그것을 정리하기도 전에 두 번째 사이렌 소리가 들려 우리는 황급히 위층으로 올라왔어. 고사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우리는 복도에 나와 서 있었는데 건물이 와르르 흔들리고 곧이어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나는 피난용 가방을 가슴에 꽉 부둥켜 안았어. 피신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무엇이라도 꼭 붙들고 있고 싶은 심정에서였어. 피난 간다 한들 달리 갈 곳도 없고, 만일 여기를 벗어나 거리로 나간다 해도 위험하기는 이곳이나 마찬가지니까. 30분쯤 지나자 공습이 끝났지만 집안의 소란은 가라앉지 않았어. 그동안 패터는 다락방에 있었고, 디셸 씨는 큰 사무실에, 판단 아주머니는 전문용 사무실에, 그리고 우리는 좁은 계단참에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었어. 다락방에서 주위를 지켜보고 있던 판단 아저씨가 항구 쪽에서 불길이 오른다고 소리쳐서 나도 그곳으로 올라갔어. 이윽고 타는 냄새가 나고 바깥에서 짙은 안개와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더군. 큰 화재를 구경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 다행히 우리에 관한 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일을 시작했지. 저녁 식사 때 또 공습 경보가 났어.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왔지만 공습 경보를 들으니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그러나 별일 없이 45분 후에는 경보 해제가 되었단다. 온종일 설거지를 미뤄두어서 지저분한 접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어. 공습 경보, 포성, 수많은 폭격기. 아, 하루에 2번씩은 너무해 하고 모두 두털거렸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영국 측에 의하면 이번엔 반대편이 시폴 비행장, 지금 암스텔다음의 비행장이랍니다. 시폴 비행장에 폭격이 있었대. 비행기가 원을 그리며 급강하할 때 쇠를 끓는 듯한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젠 소름이 끼치는구나. 9시쯤에 침대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왔어.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12시쯤 되어서 비행기 소리에 눈을 떴어. 디셀 씨가 옷을 벗는 중이었어. 이윽고 첫 번째 고사포가 터지자 나는 침대에서 벌떡 뛰어 일어났어. 아빠 침대로 기어들어 2시간가량 기다리는데 비행기 소리는 잇따라 들려왔어. 마침내 포소리가 멎자 내 침대로 돌아가 2시 반쯤에 잠들었지. 아침 7시에 나는 깜짝 놀라 잠이 깨었어. 판단 아저씨와 아빠가 들어와 있어서 도둑이 들어온 줄로만 알았지 뭐야. 판단 아저씨가 모조리 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모조리 도둑 맞았다는 뜻인 줄 알았지. 그러나 아마 전쟁이 일어난 후 처음 듣는 반가운 뉴스였어. 무솔리니가 물러나고 이탈리아 국왕이 정권을 인계받았다는 뉴스였어. 우리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 어제의 불안과 공포 뒤에 마침내 희망이, 종전의 희망이,
평화와 자유의 희망이 찾아와 주었구나. 클라리르 씨가 와서 독일군의 휘크기들이 파괴되었다고 알려주었어. 오늘도 공습경보가 울리고 비행기가 머리 위를 날아던다. 나는 이제 경보에 지쳐서 공부할 생각도 나지 않아. 그러나 이탈리아의 정변으로 전쟁이 곧 아마 금년 내로는 끝날이라는 희망이 솟아오르는구나. 안내. 1943년 7월 29일 목요일. 키티. 판단 아주머니가 디셸 씨와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 그때 나는 유난히 얌전을 피우고 있었으니 두 사람도 내 의식적인 침묵을 알아챘을 거야. 나는 두 사람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언뜻 헨리 나타나다란 책 이야기를 생각해냈어.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었어. 그 책은 소년의 심리를 잘 묘사한 것으로 예전에 디셸 씨가 언니와 나에게 추천한 적이 있었지만 언니와 나는 신통치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책이야. 접시를 닫고 있는 사이에 내가 디셸 씨에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사건의 발단이었단다. 너 같은 아이가 인간의 심리를 알겠니? 그 책은 너에겐 어려운 책이야. 20살 난 애라도 거기 써 있는 걸 이해하긴 어려울 거야. 하고 디셸 씨는 나를 공박했어. 갈로 속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읽으라고 권했을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자 이번에는 판단 아주머니까지 끼어들어 넌 어린애답지 않게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탈이야. 가정교육이 틀렸어. 이제 더 나이를 먹게 되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게 될 거야. 그건 20년 전에 읽었어 하고 투덜대겠지. 결혼을 하고 싶거나 연애를 하고 싶으면 서두르는 게 좋을걸.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실망하고 말 거야. 넌 이론에 있어서는 벌써 어른이야. 모자라는 건 경험뿐이지.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나와 부모 사이를 이간하는 소리만 하는데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일까? 그리고 나 같은 아이에게 어른들의 얘기거리만을 일러주는 것 역시 이상적인 교육일까? 이런 교육 방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아,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구나. 아주머니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좋은 모범을 보여주지. 아주 형편없는. 참견 잘하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타산적이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걸로 유명하지. 게다가 허영심이 강하고 바람둥이라는 걸 덧붙여 주겠어. 난 아주머니에 대해서는 책을 한 권 쓸 수가 있어. 누구든 거칠애를 할 수는 있어. 아주머니는 모르는 사람 특히 남자에게는 친절하니까. 잠깐의 교제로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몰라. 엄마는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언니는 하찮은 사람으로 치고 아빠도 문자 그대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 나는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나는 누구에 대해서든 처음부터 결코 편견을 갖지 않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그녀는 이 세 가지 합한 것 아니 그 이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 안내. 추신. 이 글을 쓰고 있을 땐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줘. 1943년 8월 3일 화요일. 키티. 정치 뉴스는 굉장한 것이구나.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 당이 금지되고 국민들은 각지에서 파시스트와 싸우고 있단다. 육군마저 전투에 참가하고 있어. 이런 나라가 어떻게 영국과 싸울 수 있었을까? 세 번째 공습이 지금 막 끝났어. 나는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내려 했어. 제일 급장인 판단 아주머니는 아무리 무서운 종말이라도 끝나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 하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엔 부들부들 떨며 울기까지 했어. 일주일가량 아주머니와 싸우다가 가까스로 화해한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위로해 주었어. 고양이를 기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도 있단다. 보시 때문에 벼룩이 더 많아졌어. 코프아이스 씨가 구석구석에 노란 가루를 뿌려주었지만 도무지 효과가 없는 모양이야. 모두 신경질이 되어 온몸이 건질건질한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린 자주 팔과 다리를 움직여 체조를 해보지만 얼마 동안 체조를 한 적이 없어서 몸이 굳어져 목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안내.